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일촉즉발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 교민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금융시장도 출렁이자 정부는 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맺은 핵 합의에서도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복 공격에는 압도적인 반격으로 대응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감시 프로젝트 K, 이번에는 연말 연시에 잇따라 열리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수상한 시상식을 고발합니다. 일부 상들은 주최자도 상을 주는 이유도 석연치 않은 데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비가 도로에 살얼음을 만들면서 경남 합천에서 차량 41대가 추돌하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오늘 오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현재 이란에는 우리 국민 290여 명이, 또 미군 공습이 있었던 이라크에는 1,600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 근로자입니다. 또 이란의 보복 공격이 우려되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에도 각각 150여 명, 또 7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입니다. 정부는 아직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면서도 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선 교민 철수 계획도 점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류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중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NSC는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 안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에서도 현재 체류 중인 국민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철수할 위험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선 현지 교민이 신속히 철수할 수 있도록 선박과 항공편 등 이동수단의 준비를 마쳤고 실제 철수 상황을 염두에 둔 점검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도 단계별 교민 철수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내일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동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NSC 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NSC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높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NSC 상임위에는 이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오늘 국제유가뿐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정부는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비축유 방출 같은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오늘 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있었던 지난 3일 3% 넘게 오른 데 이어 다시 2%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런 긴장감은 우리 증시에도 전해졌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 주식을 비롯한 신흥국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유 수급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 국내 석유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들도 분주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석유와 가스 수급 차질이 생길 땐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2억 배럴 수준인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 움직임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에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추가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에 핵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 시설을 목표로 군사적 대응하겠다 공언하고 미국은 여기 맞서서 특수부대를 추가로 파병한 상황인데요. 급기야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 합의마저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까지 6개 나라와 역사적인 핵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란이 핵을 동결하면 경제 제재를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사상 최악의 합의라면서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죠. 이란마저 이번에 합의의 틀을 깨겠다고 나선 겁니다. 중동 지역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란은 현재 성능이 낮은 구형 원심 분리기 6천여 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연료로만 쓸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해서입니다. 2015년 맺은 핵 합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 이란 정부가 이 핵 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یگر هیچ محدودیتی در حوزه عملیاتی شامل ظرفیت غنیسازی، درصد غنیسازی، میزان مواد غنیسازی شده و تحقیق و توسعه مواجه نیست. 앞으로는 농축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고성능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 수준인 우라늄 농축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90%까지 농축하면 핵무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인근 시아파 국가로 핵 확산이 이루어져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솔레이마니를 숨지게 한 미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이란이 핵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이란은 또 미국이 재보복하면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가루로 만들겠다며 확전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 대사관 인근에는 그제에 이어 어제 저녁에도 로켓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و تنها چیزی که میتونه خونبهای این شهید باشه ازاله کامل امریکا از منطقه است و اخراج اونها و شر اونها باید از سر ملت مظلوم منطقه کم بشه انشالله. 이처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오늘 브뤼셀 본부에 모여 이란 사태를 긴급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곳, 또 이에 격분한 이란이 미 대사관을 향해 연일 포격을 가하고 있는 곳, 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가 싸우는데 정작 싸움터는 이라크인 거죠. 미국은 후세인 대통령 축출 이후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켜왔고요. 이란은 친이란 성향의 시아파 민병대를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최근 이라크 내 미군을 상대로 한 이딴 공격의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전쟁터가 된 이라크, 주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미군 공습을 유엔에 제소했고 의회는 미군 철수도 결의했습니다. 이라크에는 우리 대사관도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그린존 내에 있어서 1차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고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라크 치안 병력이 추가로 배치되어서 경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상황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 미국과 이란 지금 한마디씩 주고받을 때마다 조마조마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거푸 재반격을 경고했죠. 네, 반격, 재반격.
양측의 경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면 52곳을 반격하겠다고 했더니 이란이 그럼 미 군사시설을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도 트윗이 동원됐는데요.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면 불균형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격 들어오면 더 세게 받아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겁니다. 지난해 6월이죠. 미군 무인기 격추 당시 미 정부가 이란을 지목했고 보복 공격을 준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켰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Sitting with 150 dead people that would have taken place probably within a half an hour after I said go ahead. Yeah. And I didn't like it. I didn't think it was proportionate. 그런데 6개월 만에 입장 바뀌었습니다. 막대한 응징을 할 테니 반격할 생각을 접으라고 경고한 겁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인터뷰를 했네요. 이란의 보복 경고를 맞받아치긴 했는데 솔레이마니 공습이 정당하다는 걸 강조하는 데 좀 더 집중한 것 같아요. 네, 미군의 솔레이마니 공습 과정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첫째, 공습이 합법적이었나? 둘째, 미국은 이제 안전한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reduced risk.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at every step to protect and defend American lives here in the homeland, and we'll continue to do that. 네, 앞으로 이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이 군사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미 하원이 이번 주 중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전쟁 권한 결의안인데요. 이 전쟁을 하려면 형식적이지만 일단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요. 미국 내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당장 군사적인 충돌로 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실제 반격을 할 경우 미군도 즉각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상황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국이죠. 하지만 이번 미국의 이란군 사령관 공습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북한은 1973년 수교 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핵미사일 협력 의혹도 받는 우방국입니다. 북한은 이란에 꾸준히 사절단을 보내고 양국 지도자가 신년 축전을 주고받을 만큼 돈독한 관계입니다. 경련은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습 나흘째인 오늘까지 북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오늘 처음 관련 소식을 짧게 전했을 뿐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해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했고 이라크에서 이란군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태도로 중국, 러시아와도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연일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정면 돌파 노선에 대한 선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대규모 걸기 대회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난하며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나라를 정면 돌파로 불구하자.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북미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뒤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거라고 했었는데 뭔가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한 걸까요?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분석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오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중동 상황을 놓고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는 와중이었다지만 약속을 지킬 거라는 불과 며칠 전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number one sentence, denuclearization. That was done in Singapore, and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 so we're going to find out, but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 북한은 지난 1일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하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도 철회할 수 있다는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에게 선을 넘지 말라는 압박의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의 RC-135 정찰기가 고도 3만 1000pt에서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까지 언급하며 비핵화 문제는 일단 신뢰로 풀어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듯한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해경 수뇌부에 이렇게 책임을 물은 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며 직접 법원에서 영장 심사도 참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 해경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그로 인한 구조작업 실패가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책임자는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23 정장이 유일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다시 수사해온 검찰 특수단은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해경 고위 간부들까지 확대해 처벌 대상으로 봤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당시 해경수뇌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때에 퇴선 명령을 내려 승객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도 구조에 필요한 지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해경 간부들은 당시 해경이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항박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구조 실패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참관하고 싶다면서 법원에 방청허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생각을 해요.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데엔 마음의 짐이 항상 있다면서도 퇴선 명령은 현장의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 승객들을 붙잡아둔 말입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배에서 나오라는 외침은 없었고 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제때 초동 조치와 구조가 안 이루어진 데 해경 최고 윗선의 책임이 있는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가를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30분경. 소형 123정의 김모 정장은 6분 뒤 해경 본청 경비과장에게 세월호가 50도 정도 기울어졌다. 바다에 사람이 없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9시 44분경 김 정장은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서 못 나오고 있다고 해경 본청 상황실에 다시 보고합니다. 하지만 목포 해경서장 등 해경지휘부는 123정의 현장 도착 30분이 다 되어서야 퇴선 유도를 언급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건 제때 적절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해경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선내 탈출 준비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하지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당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선 유도 같은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 지휘부의 몫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당시 현장 보고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또 지휘부의 지시와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은 검찰 인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데요. 두 사람의 첫 만남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납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상견례 자리입니다. 임박한 검찰 인사에 대한 얘기가 오갈지 관심인데 법무부는 일단 인사 관련 의견 교환은 별도로 이뤄질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인사 관련 법무부의 사전 작업 내용이 검찰 측과 전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윤 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일부 전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사 범위는 유동적입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급 간부가 잇따라 사의를 밝히면서 빈자리가 8개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직 여부 등에 따라 인사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탈검찰화 명분 아래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비검사 출신 임명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만 검찰국장을 맡도록 한 규정 때문에 비검사 출신 법조인을 검사로 신규 임명한 뒤 검찰국장에 보임하는 우회 인사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일각의 반발 분위기는 강합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전례가 되고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규모와 방향 등 밑그림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오늘로 4.15 총선 정확히 100일 남았습니다. 정치권은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복심은 청와대를 떠나 총선 출마를 알렸고 보수 성향 야권은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총선 100일 전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알렸습니다. 윤 실장 본인은 서울을 원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경남 양산 을에서 해볼 만하다며 출마를 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출마를 설득 중입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에게는 지역구를 경남 양산 갑으로 옮겨 이 일대 선거를 지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주당은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과 민생주의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보수 성향 야권은 통합 논의를 구체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통합 추진위 구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무소속 이현주, 이정현 의원, 국민통합연대까지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며 빅텐트를 쳤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 사치에 가깝습니다. 통합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춤했던 인사 영입도 모레 20대 여성 직장인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어제 창당한 새 보수당은 유승민 의원을 보수 재건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매일 보수 재건 방안을 발표해 한국당과 경쟁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 체제를 갖춰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위해 오늘 예고됐던 본회의는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정세균 청문회 뒤로 미뤄졌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170여 개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도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각종 시상식이 열리는 연말 연초, 국회의원 김국회 씨도 상을 받으러 왔습니다. 연예대상, 가요대상 아닙니다. 김국회 씨가 받은 상은 모범 국회의원 대상, 다음 날은 우수모범 국회의원 대상, 그 다음 날은 최고 우수모범 국회의원 대상, 무려 32관왕. 그런데 김국회 씨 지난 1년 돌아보니 막말하고 갑질하고 외유성 출장까지 국회의원상 왜 주고 왜 받는 걸까요? 국회감시 프로젝트 K 시즌2 국회의원과 상 쫓아가 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작은 언론사가 연 국회의원 시상식입니다. 올해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한 10% 더해서 39개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들 얼마나 왔을까요? 한국당 김선동 의원 얼굴이 보입니다.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다른 의원들, 보좌관들이 대신 왔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수상, 신용현 의원님 보좌관님께서 대리수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너도 나도 상 받고 내려와 상장을 반납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사무실로 갖다 드릴게요. 다시 지금 출근 해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무슨 일일까요? 반납한 상장 살짝 열어봤습니다. 2017년도 상장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4년 전 꽃장식.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걸까요? 잘못 찍으시면 의원 대상은 15년으로 돼 있네요. 아까 상 받은 김선동 의원 상장은 제대로일까요? 김 의원에게 수상 소감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은 모범 국회의원 상을 받은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선량으로 잘 뽑았다. 며칠 뒤 다시 찾은 프레스센터. 또 다른 언론사가 시상식을 열었네요. 포도 드리고 의원님들 의원님들 달아드려요. 국회의원 4명, 사업가 14명이 수상자입니다. 축하 공연까지 열리는데 민주당 유동수 의원, 금융산업부문 수상자입니다. 잘하라는 책찍으로 알고 이렇게 받겠습니다. 왜 상을 받은 걸까요? 상을 받게 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상을 받는 사람은요 이유를 몰라요. 혹시 심사 기준 이런 거 얘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세요? 그거. 아니 선정되는 사람은 네네. 주최 측에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주산 다 주고 나면 이제 기자님들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정해서 기자분들도 하고 카메라맨도 하고 이런 걸 다 선정할 거예요. 이분 언론사 대표라는데 어떤 곳일까요?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기사가 없습니다. 행사 관련한 내용 말고 다른 기사조차도 좀 잘 없길래 제가. 네 맞아요.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면 제가 대표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세금을 또 내야 되고. 이번엔 상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광고비를 같이 좀 내셨었는지 해서요. 냈어요. 소송이 있어서 얼마 안 받아요. 연말연시면 줄을 잇는 이런 시상식 왜 하는 걸까? 수소문 끝에 주최자 한 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상 준다면은 기본적으로 다 2, 3명만씩 내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1년에 5개 이상 시상식 하는 단체들도 몇 개 내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이유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과대 포장하는 거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을 줬으니까 기업체 너희들이 기부금을 얼마씩 내라. 국회감시 프로젝트 K 노윤정입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의원 한국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우리 회장님, 사장님에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꿈을 실현하려면은 이 두 분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상을 받으러 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요. 잠시 뒤 이번엔 시상자로 나섰는데 수상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철도안전문화 공로상이랍니다. 난데없는 이 상 대체 뭘까요? 오늘 국토부 과장님도 수상하셨던데.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어떤 뜻도 없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확인해보니 국토부 임과장 7개월 전에도 여기서 상을 받았습니다. 홍 의원도 2년 전에 상을 받았네요. 무슨 사연일까요? 의원님, 저 KBS 정성호인데요. 어떻게 가져왔어? 그런데 누군가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왜 상을 받게 되신 건지 좀. 학생들이 성폭력. 네. 내가 법안을 냈거든. 이번엔 주최 측이 끼어듭니다. 가있어. 왜 주최 측 주최 측 대표
이런 황당한 답을 합니다.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상 드릴 게 어디요 하니까 오신 거지 뭐. 주시면 빚도 나고 하니까. 가족 같은 관계랍니다. 그럼 국토부 임 과장은 어떻게 상을 받은 걸까? 지역에 계시는 얼굴만 좀 아는 분인데 그분은 무슨 장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사시는 데가 이제 충청 남도는 맞아요. 충남 광천의 사업가 홍모 씨가 상을 추천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 이분 아까 꽃다발을 준 분이랍니다. 촬영본을 뒤져보니 이분 인터뷰를 방해하고 여기저기 끼어들고 계속 화면에 등장합니다. 정체가 뭘까요? 이 사람을 찾으려고 저는 지금 충남 광천에 왔습니다.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혹시 호라는 분 아시나요? 앞집에 가서 물어봐 주시네. 혹시 아세요? 수영실까지 일쭉 하셔야.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홍문표 의원하고도 뭐 관계가 있으세요, 그분? 친척분 되실걸요? 드디어 만난 홍 씨, 왜 상을 추천했는지 물었습니다. 상황선 철도를 이 양반이 거의 지금 해결을 했어. 안 되는 걸 해결해줬어. 뭘 해결해 줬던 걸까? 직선하고 가는데 우리 광천 상권하고 멀어지고 박사님이 별배관이 다 올라가 다 부셔버리고. 광천역 위치를 두고 7년여간 지역에서 갈등이 거듭됐는데 상권과 가까운 현 광천역을 활용하도록 민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7개월 전에도 이분이 추천해 상을 줬답니다. 김 박사님 꿈을 말았지. 광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일을 보신 분이야. 국토부 과장 해명은 이렇습니다. 기존선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그나마 민원이 제일 적고 성면 발생이 가장 적을 거 아니냐.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홍문표 의원과 국토부 과장은 무슨 관계일까요? 홍문표 의원님이 서해상 때문에 국토부에 계속 뭘 요구를 그거는 맞아요. 제가 담당이고 그래서 또 그랬나? 깊숙이 서로 알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서해안 복선 철도라면서 그거에 이제 해서 몇 번 이제 세미나 할 때 저 친구가 와서 패널로 왔었어요. 마지막으로 홍모 씨, 정말 홍문표 의원 친척 맞을까요? 솔직히 집안 형님이니까 마음적으로만 도와주는 거지. 얽히고 설킨 이 사람들 수상한 시상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 K 정성호입니다. 2020년 올해는 4.15 총선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KBS는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는 정치라는 주제 아래 뉴스를 비롯해 다양한 시사 교양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집중 편성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방금 보신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그 시작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을 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10명이 다치고 5시간 동안 국도가 불통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남부지방에서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내린 비가 도로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이른바 어는비 현상 때문일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이 같은 어는 비가 또 내릴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 오늘 합천 사고와 공통점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겁니다. 차량 통행이 꾸준히 있었지만 당시 도로는 바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내린 비가 서서히 온 게 아니라 차가운 비가 지면에 닿자마자 바로 얼어붙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른바 어는비 현상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다가 중간에서 녹아가지고 다시 얼기 시작한 거, 아주 부슬부슬 조금 비가 오는 거예요. 그 형태로 봐서도 어는비가 틀림없다는. 이러한 어는비 현상은 대기 중의 기온은 영상이지만 지면 부근은 영하권으로 더 낮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워낙 국지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기상청은 어는비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한 해외 민간 기상업체에서 유럽 예측 모델을 토대로 예보를 내놨습니다. 붉게 보이는 강원 영서와 산간 지역에 오늘 밤 어는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밤사이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모레까지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눈길 사고 없도록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운행해야 합니다. 모레까지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의 겨울비론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그동안 얼었던 지면이 갑자기 녹으면서 산사태나 붕괴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비탈면 인근의 주민들은 이상 조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1990년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뒤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Parasite.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I think we use only just once the language, the cinema. 네, 이렇게 영화라는 한 가지 언어로 세계는 통할 수 있다고 얘기한 봉준호 감독. 이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 할리우드의 높은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이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아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홍서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말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의 배타적인 할리우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종의 멸칭인 거죠. 그래서 되려 자막 영화는 뭐 예술성 있는 영화, 조금 지루한 영화, 그래서 영화 광이나 보는 영화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빈부격차와 계층 간 갈등이라는 세계 보편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결국은 가난한 자와 부자,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인데 미국이야말로 뭐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나라니까 논쟁적이고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결국 이 영화는 평론가뿐 아니라 관객에게도 통했습니다. 북미 개봉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는 물론 40여 개국에 개봉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기생충 이후에 한국 영화가 흥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콘텐츠가 되면서 아마 수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생충은 골든글러브 외에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시드니 영화제 최고상 등 이미 50개 가까운 해외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달 개최될 아카데미입니다. The success at festivals from Cannes to Telluride to, standing on the podium as an audience award contender at Toronto, I think speaks really well to its chances in the Oscar race. 9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국어로 된 영화엔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주지 않았던 아카데미. 기생충이 그 장벽을 넘어 외국어 영화상뿐 아니라 작품상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네, 얼마 전 열린 이세돌 구단과 AI의 바둑 대결. 이제 인간이 한 번만 이겨도 환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스스로 학습해 판단하는 AI의 두뇌가 특정 분야에선 인간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두뇌뿐만이 아닙니다. AI의 눈, 즉 시각 인식 알고리즘은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뇌질환 징후를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AI의 귀, 전 세계 언어의 동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술작품 같은 창작의 영역까지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AI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까요? KBS가 AI 권위자들의 견해를 들어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고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공민경, 황정호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뇌세포 수억 개가 얽힌 신경망 때문입니다.
AI는 이걸 그대로 모방해 마치 사람처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딥러닝인데요. 예를 들어 AI에게 고양이가 뭔지 알려주려면 예전엔 일일이 정보를 입력했어야 하지만 이제 고양이 사진만 여러 장 보여주면 AI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03년 이 딥러닝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선구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중 한 명인 캐나다 몬트리올대 요수아 벤지오 교수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지오 교수님. 딥러닝이 나온 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AI가 인간 수준까지 발전한 건가요? We can move around and see the 3D structure of images. We can understand the physics of things. Right now, the machines don't have all of that experience, and so they have a very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It's impossible to say how long it's going to take to reach human-level AI. 바둑과 같은 특정 분야 같은 데서는 AI가 인간을 넘어섰다고도 하던데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 좀 뭐가 있을까요? If we make sure that the benefits of AI are distributed to everyone, I think it could be incredibly positive for humanity. So, for example, humanitarian applications, medical applications, fighting climate change. AI could be an amazingly important tool for good. 반면에 우려도 많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AI가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건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It could increase fairly rapidly in the next 10 to 20 years. A lot of the work that is currently done in a way that's fairly labor intensive, often with cheap labor, is likely to be replaced by less labor intensive types of manufacturing. 킬러 로봇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I read that China has signed contracts to deliver killer drones to several countries. So I think it's urgent that we agree at the level of the whole planet that this is dangerous and immoral technology that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Another example is in the use of AI in advertising and social networks in order to influence or manipulate people psychologically. It can be dangerous for democracy because some parties or some countries could use it in order to really trick people into voting one way or another way. AI라는 도구 잘만 사용하면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재현이라든지 충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 there's a real danger that there will be a winner-take-all phenomenon where some companies will come to dominate more and more their niche. And actually, this is bad for innovation.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딥러닝의 아버지 벤지오 교수가 우리에게 던진 충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해 시작부터 정부와 기업들도 AI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잠은 깼는데 꼼짝도 하기 싫은 아침. 전등 켜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TV를 봅니다. TV 켜줘. 수만 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것들을 학습을 하여서 사용자가 그때그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캐치를 해서 패턴을 분석을 하고 내 목소리만 듣고도 반응해주니 운전은 더 편합니다. 회사 가자. KBS 방송국 본관까지. 공민경에게 도착 시간 알려줘. 커피 주문은 카페에 가기 전에 끝납니다. AI 메신저 챗봇이 메뉴 선택과 결제를 도와줍니다. 10번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이면 AI가 피부 분석도 끝냅니다. 화장품 추천까지 해주니 뭘 살까 이런 고민도 덜었습니다. 골치 아픈 주식 거래도 AI가 전략을 다 짜주니 한결 수월합니다. 학습을 아주 이제 고도로 오랫동안 해가지고 많이 똑똑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을 얘가 인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AI와 함께한 하루. 편하긴 했지만 뭔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잘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애플의 인공지능 시리 개발에 참여한 딥러닝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인공지능을 앞세운 수많은 제품들이 지금 나오곤 있는데 근데 해외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고요. 내가 직접 터득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해서 예전보다 더 좋은 성능이나 예전보다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AI들은 아직 저희가 개발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일일이 사람이 가르쳐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데이터 연산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그 대신 정답은 사람한테서 오는 그런 현재 인공지능 상황이고요.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급 인력의 부족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층이 두텁지가 않고 여러 면으로 AI 인재들이 없는 상황,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점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상용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데이터의 양이나 데이터의 종류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고 조금 지루한 일들은 계산기한테 맡기고 하이 레벨, 고급 레벨에서의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사람이 같이 하면서 협업과 공존과 상생의 모델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AI의 참된 미래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혁명, 인류에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를 제때 풀지 못한다면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세계 석학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출전 정지 징계에서 풀린 토트넘의 손흥민이 FA컵에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첫 소식 이진석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복귀 전부터 부상 중인 해리 케인을 대신해 스트라이커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4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기도 했지만 손흥민은 드리블 성공 2번, 슈팅은 단 1번에 그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부 리그 16위 팀 미들즈브로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토트넘은 후반 선제골까지 허용했습니다. 탈락 위기에서 모우라가 팀을 구했습니다. 후반 11분 오리에의 정확한 크로스를 헤딩 동점골로 연결했습니다. FA컵 64강전에 주전을 쓰고도 1대1 무승부. 부상자도 많은 토트넘은 다음 주 재경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 리그 상대는 최강 리버풀입니다. FA컵에서 에버턴을 1대0으로 꺾고 32강에 오른 리버풀은 주전 대부분이 휴식을 취해 토트넘의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남녀 배구 대표팀이 20년 만에 올림픽 동반 진출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자 대표팀은 내일 호주와 아시아 최종 예선전을 앞두고 서브를 집중적으로 연마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먼에서 박선호 기자가 전합니다. 나경복이 강서브를 때리자 동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은 마지막 담금질에서 서브를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1차전 상대 호주가 힘과 높이가 뛰어나기 때문에 리시브를 뒤흔들 서브가 최선의 수비라는 생각입니다. 서브로 상대를 흔들어야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디펜스나 이런 부분에서 좀 편하기 때문에 신장 차이를 조금 그런 부분에서 메꿀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공이 좋은 호주를 막아낸 센터진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올림픽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할 호주는 과거 국내에서 활약했던 장신 공격수 에드가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단기간에 그 승부기 때문에 처음에 흐름을 분위기를 잘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경기가 중요하고요. 여자 대표팀도 주장 김연경을 중심으로 첫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1차전 상대가 인도네시아라 남자 팀보다 부담은 덜하지만 방심 없이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각오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하나하나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결승에 가서 꼭 승리를 해서 꿈꾸던 또 올림픽을 또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남녀 대표팀 모두 20년 만에 올림픽 동반 진출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장문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전력 분석원 출신인 프로야구 삼성의 허삼영 감독이 올해를 삼성의 데이터 야구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분석 시스템과 공정한 경쟁이 허 감독이 내놓은 명가 재건의 해결책입니다. 강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고졸 신인 투수로 삼성에 입단해 29년 만에 4령탑에 오른 허삼영 감독. 삼성의 열혈 팬으로 박계범을 좋아한다는 외동딸마저 놀라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좀 당황스럽고 농담이냐, 서프라이즈 일부 시켜준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진짜다. 부상으로 조기 은퇴한 허 감독은 전력 분석 요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국 시리즈 3차전 선발 투수 장원상과의談판은 데이터 야구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3차전부터는 저를 한 믿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믿고 공은 많은데 구종은 많은데 순서 배율만 배치만 좀 다르게 하자. 코스만 다르게 하자. 장원3의 호투로 2연패 뒤 거둔 첫 승은 삼성이 역전 우승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맞다. 그럼 탁 힘이 합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막 시너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키는 야구가 되었는 거예요. 허 감독은 독자적인 분석 시스템과 함께 공정한 주전 경쟁을 새 시즌의 화두로 내걸었습니다. 개발 단계였고 아직 아무도 이거 시작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조금씩이야. 궁금한데 좀 약간 맛배기만 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룹 비밀이라 가지고. 그 좋아하는 선수는 제 마음속으로 응원하면 되는 거지. 저는 모든 선수들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기아의 이루수 안치홍이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2+2년 계약, 일명 옵트아웃 계약으로 롯데로 이적했습니다. 자유계약 신분인 안치홍은 2년간 최대 26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롯데로 이적했습니다. 만약 2년 뒤 안치홍과 롯데 구단 모두 재계약에 동의하면 2년을 더 연장해 총 4년간 최대 56억 원을 받습니다. 이런 옵트아웃 계약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성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던 두산의 김재환은 포스팅 마감 시한인 오늘 오전 7시까지 계약이 불발돼 미국 진출을 1년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이 올 시즌 첫 월드컵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윤성빈은 월드컵 3차 대회에서 1, 2차 합계 1분 52초 95로 2위를 0.05초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경기력이 조금 늦게 올라온 탓에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경기 감각이 다시 올라와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이 지금 감각 계속 유지해서 다음 대회도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구에서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내리꽂는 덩크를 인유어 페이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최고의 덩커가 되겠다는 GD, KCC 송교창이 재미있는 새해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2m 5cm 한기범과 198cm 김유택. 2m인 송교창은 왕년의 두 센터 못지않은 큰 키에 빠른 스피드까지 갖춘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덩크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관희를 앞에 두고 일명 인유어 페이스 덩크까지 성공했습니다. 1996년생 GT 송교창의 2020년 세 번째 소망도 덩크슛이었습니다. 관희 형,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이관희의 소속팀인 삼성 이상민 감독도 그 경기를 잊지 못합니다. 한 번 더 하겠다. 상대 팀이지만 국내 선수들이 이게 좋은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또 팬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뭐 당하는 팀의 감독으로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송교창의 소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맥컬러의 엄청난 덩크를 본 뒤
국내 최고의 덩커가 되겠다는 야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외국인을 앞에 두고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좀 용병들한테 해보고 싶어요. 이제 용병들이 이제 키가 크고 이제 자기들이 점프력이 있다는 거 아니까 이제 좀 더 그런 선수들이랑 많이 부딪혀가서.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 국민은행이 박지수의 부진에도 심성영의 활약으로 우리은행을 제치고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1쿼터 종료 직전 국민은행이 심성영의 버저비터 석점 슛으로 추격에 나섭니다. 팽팽했던 3쿼터엔 무득점으로 부진했던 박지수가 5반칙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이번엔 심성영이 패스로 강하정의 역전 버저비터 석점을 돕습니다. 4쿼터 막판 기습적으로 던진 샷 클락 버저비터 석점슛 들어가네요. 국민은행은 19득점을 올린 심성영을 앞세워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가 백보드 뒤에서 던진 공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림을 통과했습니다. 환상적인 서커스 슛 함께 보시죠. 오늘의 영상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우리나라 서쪽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마치 봄비처럼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더해지면서 비구름은 더욱더 발달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1에서 5cm가량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입니다. 서울이 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크게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